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온라인 공개 강좌에 참석해주신 여러 보호자분, 네, 환우의 분들 모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뇌전증과 유전자의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문제가 있는 뇌전증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그 슬라이드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저희 그 세미나 중간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연자분들 같이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제 오른편에 계신 선생님은 서울대병원에 계신 임병창 교수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계신 왼쪽에 계신 분은 서울 아산병원의 연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 있는 최선아입니다. 오늘 공개 강좌는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사업단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휴먼스케이프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오늘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네. 네, 오늘 그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유전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는 유전,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물려받은 유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왼쪽이겠죠? 네, 유전자의 문제. 네, 유전자 문제가 있는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뇌전증이 있으면 결혼해서 자녀에게 대물림이 될 수 있는지 어떠신가요? 네, 대부분은 어, 물려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떤 유전증이냐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두려움이나 걱정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전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오늘 또 나오는 질환들에서는 또 이게 물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염려 또는 확률, 그다음에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후반부에 저희가 다룰 거니까요. 경청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자라고 하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유전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들어봤을 게 이제 생물 시간의 유전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유전자 치료 이런 걸 이제 보려면 조금 뭐 DNA, 뭐 RNA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이런 이제 요 중요한 흐름을 좀 알아야, 어느 단계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알 수 있어가지고요. 사실 조금 과학적인 것과 좀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 검사 그러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DNA 검사이기는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DNA, 즉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나타나는 그 단백질의 이제 이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 이제 저희도 사실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익숙해지는데 어렵고 또 이게 다양한 그렇죠. 유전자들이 있으니까요. 좀 네.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태로 유전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다 외우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매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입에 좀 잘 안 붙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시면 약간 이제, "헉, 이게 무슨 유전자인가? 뭐, 구글로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유전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뇌전증. 아, 네네. 우리 그 전체 그 염색체 유전자가 한 5천 개쯤 된다. 이렇게, 어, 5천 개라는 건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5천 개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기능을 모르는 유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몇 개인지, 이거는, 딱 정의하기 쉽진 않은데, 아주 잘 알려진 뇌전증의 주 증상이 그런 유전자로 좁히면은 뭐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해도 좁힐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발달 질환, 신경 발달 질환이랑 또 이런 뇌전증이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경 발달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다 하면은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1,000개, 2,000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의사들도 처음 보는 유전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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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가 오늘은 메인 토픽이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가 누가 필요할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 내지는, 누구 때문인지 알게 되면 어떡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지는 아니면 저는 뇌전증 환자인데 유전자 검사하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어느 분께 많이 하자고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는 원인이 분명하다. 뭐 뇌에 이제 흉터가 있다거나 뇌 발달 기형이 있다거나 발달 기형도 예외죠. 흉터가 있다거나 뭐 어렸을 때 다쳤다거나 이런 환자들에서는 유전자 검사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원인을 모르는 뇌전증인데 그게 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약물에 반응이 없고 이런 환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조금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특정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특정 유전자, 흔한 뇌전증 유전자과 관련이 있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런 환자들은 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죠. 네. 네. 또 네, 네. 네, 그 유전자 검사는 왜 하냐,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좀 궁금하시거나 생각하신다면은, 뇌전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질환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 뇌전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뇌 MRI 촬영한 것도 뇌전증을 진단한다기보다는 뇌전증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검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도 뇌전증의 원인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뇌전증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누가 필요한지는 이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를 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유전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거나 많이 하는 그런 뇌전증이 있는 반면에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하는 환자들은 사실 권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 뇌전증은 검사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좀 너무 어린 나이, 뭐 신생아 때 발생한 뇌전증 이런 경우 그렇죠.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네. 이제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그쵸. 특히나 네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발달 지연 같이 동반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요. 유전자 검사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아요. 저는 비용이 또 검사를 비싸죠. 네, 맞아요. 검사를 네.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비용이 좀 그렇기는 한데, 누구를 뭐, 원인을 안다는 점에서, 내지는 더 좋은 치료를 한다, 예후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병찬 교수님께서 검사에 했을 때 뭐가 나올지 좀 그러니까 좀 높아야, 뭐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보는 거, 아니면 특정 어떤 유전자만 딱 집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전체 뭐 유전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본다든지, 전체 유전자를 다 본다든지, 막 이렇게 종류가 좀 있는데, 뭐 어떤 검사를 뭐 어떻게 할지는 사실 임상 치료하시는 분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거든요. 그죠? 네. 네, 그거를 막 다 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의심된다, 뭐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검사해가지고 나올 확률이 뭐 평균적으로 한 20%, 30%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전자 검사는 대부분 거의 다 피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유전자 검사 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뭐 무서운 검사거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처치를 뭔가 받아야 되는 걸로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유전자 검사는 그냥 체열하는 혈액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개는 뭐 한 달에서 두세 달 이 정도 이제 분석이 소요가 되고 그 정도 검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어떤 환자에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이 나올 확률은 사실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아주 잘 선별해서 한 검사가 아니면은 대개는 염색체 검사에서는 한 10%에서 20% 내외. 그다음에 밑에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전체 유전자를 좀 다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검사들은 뭐 많이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3, 40%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뭐 대략적인 어, 뭐 어떤 수치가 되겠고요. 저 특정 유전자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엑솜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다 모든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뒤에 이제 나오는 엔젤만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 증후군에 맞는 특정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어, 전체 환자를 다 진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나요? 아니요.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다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어서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뭐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유전자 검사는 저는 보통 아이만 먼저 검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떻게 저도 아이만 우선 검사를 하고요. 아이에서 어떤 이상이 나왔을 때 그 이상이 진짜 이상인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하는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이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모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하고요. 이게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까지 아이가 하는 검사를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네. 보시는 네. 그래서 보통은 아이 먼저 이제 체열 검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지가 나오면 사실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되게 또 이게 이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조금 이제 지식을 갖고 계셔야 그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근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봐서 받았는데 이제 뭐 발견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정말 괜찮은 거냐? 아니면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다 나쁜 거냐? 사실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안 나오거나 되게 애매하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러고 막 저는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검사 결과지만 들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참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되게 좀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조금 세 개로 나눠보긴 했는데요. 유전자 이상이 나온 경우, 발견된 게 없는 경우, 뭔가 나왔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봤는데,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되게 그냥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거가 원인입니다. 뭐, 가족 네. 검사가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발견된 게 없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저희의 의학적 지식이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펠로우를 시작할 때는 이런 지금의 복잡한 유전자 검사 거의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대 이런 정도만 들었었고 한 그런 20년 전이요. 네, 네네. 그 20년 전에. 20년씩이나 한 되진 네, 않았죠. 네. 어쨌든 십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 이 검사가 시작됐을 때도 검사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점차 이 정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 없더라도 다음에 다시 보면 또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검사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십몇 년 전에 사실 제 외래에 와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해서 이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 다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겐 저는 검사를 다시 좀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검사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네, 해볼 수 있다.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근데 네, 네. 또, 네, 또 필요할 수 있고, 검사법도 좀 싸지기도 했고, 네. 훨씬 저렴해졌고, 네,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나왔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 뭔가, 제 네. 생각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유전자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게 현재는 아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 환자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네, 그렇게 주는 뭐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VUS라고 보통 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네, 의미가 없는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끝에부터 뭐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진료하는 의사분들께서 뭐가 나왔는데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연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는 내용이 되니까 내가 모른다는 내용이 되니까 사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하든지, 뭐 그게 이제 뭐 가족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조금 외래 이외의 시간에 좀 또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도 원인 유전자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유전자 검사에서 원인이 발견된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검사가 이제 방법이 좀 발전하고 여러 이제 그런 소견들이 나와서 이제 그 소견들을 우리 저 뇌전증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다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진료실에서는 세 번째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네.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게 없는 거는 연미선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서는 유전 원인이 있을 것 같은 환자지만은 발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검사 방법이 그 해당하는 질환의 진단에 적합하지 않아서 발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 검사해 주시는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잘 선택을 하고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이제 뭐 치료가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전자 검사해서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나.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사전 질문으로 많이 이제 넣어주신 부분은 유전자 이상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네. 치료가 근데 달라질까요? 어떠신가요? 근데 약간 몇 %는 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네. 네, 이것도 제가 네,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끊는다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유전자 이상을 발견했으니까 그걸 고쳐주면은 이제 약도 안 먹고 다 나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 뇌전증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질환에 대해서 그 유전자 치료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치료법이 그 원인에 따라서 유전자 치료법이 다 이렇게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치료는 사실 뭐 약을 중단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있는 뇌전증을 안 지가 이제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봐야 제 생각에는 10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유전자 이상 있는 뇌전증 진단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전자 치료는 없지만, 특정 유전자 이상에는 어떤 약이 잘 듣는다. 이런 거는 뭐 드라베 증후군이라든지 네, 몇 네. 가지 증후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선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약을 잘 선택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또 조금 더 경련 발작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면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드문 유전자들, 이제 알려지기 막 시작한 이런 유전자들은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려면은 그것도 또 이제 선생님들 뭐 전 세계 이제 그런 환자분들 이렇게 다 모아서 하는 연구나 인상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5년, 10년 후에 그 사이에는 굉장히 더 많아지고 발전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엔젤만 증후군이라든가 사실 드라베 증후군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사실 발작이 잘 조절되기도 하고 발작이 거의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약을 끊기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환자들은 이제 뭐 쭉 발작이 없다가 중간에 좀 발작이 많았다가 또 다시 발작이 잘 조절돼서 약물을 중단하는 환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끊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얼마나 잘 조절되느냐가 중요할 네, 것 네. 같아요. 약물에 약을 얼마나 먹으면서 반응이 얼마나 잘 네, 조절되느냐. 조절되는지 이런 그리고 것들이. 발달이 얼마나 괜찮으냐. 네. 발달 지연이 좀 있으면 좀 이 리스크 좀 재발 위험이 좀 높다고 알려져 네, 있어요. 전반적인 네. 그런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유전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아, 네.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또 형제 검사랑 형제,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도 좀 주셨었어요. 이제 뭔가 뭐 건강한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그러면 필요한가요? 아이가 뭔가 나왔을 때. 그건 엄마, 아빠 검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어떤 유전자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어떤 유전 질환은 형제도 유전 검사가 꼭 필요한 필요한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고 네, 네. 특정 유전자 이외에는 꼭 건강한 형제를 유전 검사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앞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고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앞에 이제 임병석 교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유전자 치료가 조금 현실적으로는 임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선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드라베 증후군이라고 해서 경련을 하기 전에는 이제 거의 정상 발달을 하다가 한 돌쯤 전부터 이제 발달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발달 지연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양상의 발작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길게 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기는 하죠. 되게 네, 제한적으로 한 30분, 40분 네,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약물 치료에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고,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경련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하는지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기는 했어요. 가장 피크 때는 사실 아기 때인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아기 때 그리고 뭐 아기 때, 학동기, 네, 그때가 가장 좀 피크로 경련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 성인 가면서는 좀 경련이 그나마 조금 조절이 되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조절이 굉장히 잘 안 되면서 경련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또 10대 후반이 돼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열나면서 40분, 50분씩 하는 이런 경련은 크면서는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뭐 이게 건강한 성인들이 열이 펄펄 나면서 아픈 경우가 사실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기가 또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픈 시기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줄어들기도 하고, 이 드라메 증후군은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임상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또 하면,
이 SCN1A라고 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75%, 4분의 3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유전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고, 지금 이제 드라베 증후군의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를 이제 뭔가 임상시험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죠. 네, 있는데. 네, 저도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이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뭐 연구소에서 어떤 치료 후보 약물을 개발해서 뭐 어디 좋은 어떤 그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치료의 길이 열린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막 방송 보도가 되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치료제 개발은 단계가 있어서 이게 그 임상시험이라 하면은 이 실제 환자한테 그 치료제의 효과를 시험해 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뉴스에 발표되는 그런 연구들은 보면은 임상시험 전 단계, 그 실험 동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이렇게 혼합돼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고, 임상시험 전 단계의 연구들이나 후보 물질들은 임상시험까지 못 가고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임상시험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어떤 그 전 단계에서 효과나 또 아주 기본적인 안전성은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실제 이제 그 환자한테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좀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 실제 치료제로 쓰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베즈무분 유전자 치료는 임상시험 중에도 아주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한 1상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리크루트,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기는 하고.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발작 조절이 좀 잘 되고, 발달도 좀 좋아지고, 이런 이제 경과가 좀 좋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좀 적응해 볼 수 있으니까요. 되게 좀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젤만 증후군인데, 엔젤만은, 되게 복잡한 기전으로 발생하죠. 저희가 막, 학생 때도 배울 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네. 네. 그래서, 네. 이 엔젤만 증후군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네 가지 기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으로 인한 거냐에 따라서 조금, 치료제나 이런 것도 되게 뭐 개발 사항이나 이런 게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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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만 증후군 치료제 개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이 아까 말씀하신 드라베 증후군이랑 비슷하게 그 ASO라는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임상시험 중이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일부 연구는 그러니까 결실로 된 환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 같고, 일부 연구는 이제 돌연변이 된 환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기전이 조금 달라서, 그렇죠. 예, 기존마다 다 치료제 개발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엔젤만 증후군 환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상이 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애들이 조금 크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 치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엔젤만 증후군의 다른 약물 치료들도 그런 게 굉장히
개개인의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환자를 모으는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서 이 연구도 아직 모으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만 발표가 돼서 네.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이런 유전자 치료, 기존에 이제 다른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엔젤만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인데, 둘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 어떤 게 원인이냐에 따라서 재발 위험이 좀 다 다른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저기 맨 밑에 있는 사각형 맨 밑에 있는 네모에 있는 환자분들이면 당연히 검사를 받으라고 하실 거고 네.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이면 좀 또 달라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50% 반반의 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잘 모르거나 1%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엔젤만 증후군에도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재발 위험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이제 리스크가 1% 미만이면 대개는 안 안 하는 해야죠. 것 같아요. 네, 안 하고. 네. 아마 이게 50% 정도의 재발 확률이 있으면 그때는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CN2A 유전자인데요. 이제 이게 되게 보시면 유전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내일이 SCN2A 유전자의 그 날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International Awareness Day여서 네, SCN2A 이 유전자는 이제 이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나트륨 이온 채널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 나트륨 채널의 기능이 더 많아지거나 더 떨어지거나에 따라서 쓰는 약이 좀 달라질까요? 네네. 요런 이제 얘가 SCN2A 유전자도 굉장히 처음 발견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전 검사 많이 하면서 옛날에 발견됐던 그런 좀 약도 잘 듣고 예후가 좋은 환자 그룹이 아니고 조금 심한 뇌전증 환자에서도 발견이 되고 뇌전증은 없이 그냥 발달 문제만 있는 친구들한테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발병하는,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는 시기랑 요 기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요거랑 조금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좀 일찍 발병하고 기능이 올라갈 걸 예상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그런 이 지금 나트륨 채널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완벽하게 둘로 잘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게 항상 100%다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그 환자의 어떤 증상과 환자 개개인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조합이나 또 용량 같은 게, 약의 용량 같은 게 잘, 어떻게 보면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기 어려운 병이고, 보니까 약 한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서 꽤 한 5,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환자 단체도 생긴 것 같은데요. 요 유전자도 관련한 그런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 또 외국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신경세포에 여러 채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 이제 뭐 앞서 보신 뭐 나트륨 채널, 뭐 칼륨 채널, 이제 뭐 그런 그 중에서도 뭐 KCNQ2 유전자, 뭐 그 외에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네, 문제가 유발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사실 이제 많이 알게 되죠. 검사하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2의 유전자는 채널은 아니고, 이제 우리 신경 세포에 있는 NMD라고 하는 그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인데, 뭐 언어 지연이 좀 흔하다고 되어 있고, 발달에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상 발달도 하기는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이제 케톤 시기는 특별히 뭐 유전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난치성, 그러니까 잘 안 들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네. 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특정 유전자 문제가 있을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약을 써서 좀 그 치료 반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뇌전증 치료를 하면서 네, 경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레트 증후군은 사실 뭐 뇌전증이 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는 레트 증후군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특별히 경기 약을 먹으면서 특별히 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난치성 간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심리적인 요인, 네. 네, 심리적인 요인은 항상 이제 발작에 관련은 있을 것 같아요. 또 레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호흡 같은 걸 많이 맞아요. 하고 네. 스트레스 막 받을 때 과호흡 많이 하면서 그럴 때 또 발작이 좀 심해지는 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서도 뭐 SCN2A도 그렇고 KCNQ2도 그렇고 레트 증후군도 그렇고 항상 저는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특정 유전자, 특정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걔가 항상 똑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다. 그 증후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발작 발생률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표현형이 있어서 어떤 환자는 굉장히 좋고요. 엔젤만 증후군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말도 하는 애가 있거든요. 저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애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만이라도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아이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는 MRI와 CT 촬영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 네. 배우면 되죠. 네, 진정을 해서, 네, 네.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네, 되게 어려운 28살, 네, 여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잘 되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꼭 해야 MRI를 되는지는 꼭 해야 좀 될까요? 의문이네요. 네네. 네, 뭐 꼭 해야 특정한 될까?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 네. 무리해서 이렇게 진정을 해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에 연결이 되는 어떤 소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촬영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얻을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지. 네. 약을 먹으면서 우선은 경련이든 잘 조절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이제 약간의 마지막으로 좀 정보를 어디에서 많이들 얻으시는지 보통은 이런 인터넷 뭐 맘카페 내지는 뭐 유튜브 되게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신뢰를 못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믿을만 합니까, 이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는 그냥 우리 아이거든요. 어떤 맘카페에 가서 어떤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우리 애가 그 애랑 똑같진 않아요. 근데 맘카페에 가면 계속 그 엄마의 말에 좀 휘둘리게 되거든요.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예. 학원 공부, 뭐,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뭐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제 환우회 같은 경우 우리 애는 이랬다 뭐 이런 거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말에 좀 내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애를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애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애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가 좀 제발 좀 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정보를 좀 드리면, 요즘 이제 뭐 AI도 뭐 요즘 막 다 번역도 다 해주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에필랩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요 사이트에서 이제 한글 번역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 번역이 돼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한 정보들을 좀 얻기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아래쪽에 제가 이제 넣어놓은 여러 가지 환우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제 큐어 그린 뭐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이트를 좀 많이 잘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우리나라 상황에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거나, 뭐, 이런 연구나 이런 거 정보 얻거나 이런 데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해주고 계신 레어노트 앱에서도 이제 피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도 피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마지막 그 Q&A에는 사전 질문을 넣어주신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 네. 유전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KCNMA1 유전자의 변이로 진료를 받고 계시다고 네, 주셨고, 이분, 네, 그렇고, 이제, 여러,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 가능한지, 완치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전 질문지를 보고, 저는 사실 요 유전자 이상 있는, 아이를 본 적은 없고요. 보신 적이 있는 그 같은 병원 다른 교수님한테 좀 문의를 드려서,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여러 검색 엔진들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사실 보호자분들 다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읽어보시거나 또 번역본을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여기서 해주신 저 메릴랜드 대학의 저 교수님의 연구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기존의 그 ADHD 환자들의 그 증상 개선을 위해서 썼던 약이 요 유전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운동 이상증 중에 이렇게 굉장히 좀 발작처럼 넘어지고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또 ADHD 치료에 썼던 약을 이 환자들한테서 이제 투여했더니 상당히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신 거고요. 실제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저희 같은 병원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는 이 논문에서와 똑같은 약은 아니지만은 그런 ADHD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일부 이제 증상이 좀 호전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유전자 치료는 그 검증해야 될 단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이제 쓰일 수 있으려면은 기약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요런 치료처럼 이제 근본적인 완치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약제들이 다른 질환에도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어떤 약물을 찾아내서 그 도움을 받는 유전 질환들도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유전자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어, 이 부분도 계속 어떻게 보면 늘어날 걸로 네, 예상이 네. 됩니다. 그러네요. 네, 되게 좋은 치료, 잘 듣는 약, 네,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DYRK1A 유전자 증후군. 네, 저는 아직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이 유전자도 질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전에 말씀하신 여러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질환들은 좀 더 흔한 질환이고 요거는 그래도 좀 최근에 더 알려졌고 뭐 뇌전증보다는 다른 발달 지연 이런 데서 오히려 많이 알려진 네.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열성 경련은 커가면서는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좋아진다고 네, 네. 들었더라고요. 네. 유전자 변이에 대한 치료제 진행 개발 상황은 아직은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이 발작에 영향을 줄까요? 네. 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전자 이상과 아주 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생각보다는 이런 빗자극이 경련을 유발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청이 이제 과하다 보면은 또 수면도 불규칙해질 수 있고, 잠도 늦게 자고, 그러면서 또 발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동영상 시청은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밑에 질문도 마저 말씀드리면은, 아주 그 특정, 예를 들어 페톤 시기가 도움이 되는 아주 특정 그 질환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전성 뇌전증은 뭐 어떤 특정 식품을 먹어서 더 악화된다든지, 특정 식품을 먹어서 더 경기 조절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먹는 거하고 너무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어, 되게 어려운 증후군이 많더라고요. 뭐,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 네, 아이들의 뇌전증 완치가 어려운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 환자, 이제 펠라맥토미드 증후군 환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예 뇌전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전증이 펠라맥토미드 증후군 아이들이 모두 다 뇌전증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완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본 바로도 대부분 잘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 간혹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의 주신 게 이제, 1년 이상 증상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뇌전증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직업이 있는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든 불가능할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중에 뇌전증이 있지만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 동료 그래서, 중에도 있습니다. 네, 전혀 그런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주신 시간이 조금 이제 돼서 주신 질문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NB1 제가 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요. 저도 KCNB1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발작이 없이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예후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KCNB1 같은 경우 뇌파 이상이 굉장히 잘 알려진 뇌파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뇌파가 안정되게 되면 발달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뇌파 소견이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뇌파랑 발달 제한이랑요? 네, CSWS는 아, 것들이 네네.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네. 네, 서파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서파가 소실되면 발달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아까 그 레트 죽은 환자분은 이제 머리를 머리를 최근에 많이 부딪히셨다. 부딪혀서 네. 무리가 돼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CT는 CT를 찍어보실 수 찍어보시는 게 나을 것 있는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지나셨다면 꼭 찍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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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파가 느린 것을 개선할 수 있나요? 어, 뇌파가 느린 것은 저의 생각에는 이제 발작이 막 있고 난 다음에 뇌파를 찍으면 뇌파가 느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경련약을 항경련제를 잘 먹어가지고 발작이 더 이상 없으면 그런 서파는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발달성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특정 시기에 이제 서파가 나오는 것은 그 환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점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온라인 공개 강좌를 사실 2달 간격으로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네, 이번 2번째고요. 이제 주제는 매번 좀 바뀝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4월 생각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또 네, 어떤 주제가 뭐 궁금하신 주제 있으시면 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르필이 뇌파를 느리게 하느냐? 느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르필 오히려 이제 그런 서파가 있는 환자에서 오르필 쓰고 그 서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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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실 정상적으로 뇌파를 찍다 보면 느린 파도 나오고 빠른 파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외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뇌파의 이상을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 뇌파 이상은 뭐 여러 종류와 여러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물이, 아마도 좀 여러 약물을 복용하거나 고용량을 복용할 때 어떤 인지나 발달에 문제가 혹시 생길까, 그렇게 좀 우려나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약물이 어떤 막 뇌파를 막 크게 변화시키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유전성 뇌전증은 너무 다양하고 앞서 우리 막 말도 잘 모르잖아요. 네. 유전자 검사 결과 P와 LP 모두 병적 변이라고 들었는데 라이클리 패소제닉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P보다 LP가 약간은 경증인 걸로 생각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네, 둘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전자 변이가 네,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중증도랑은 관련은 없고요. 좀 더 많이 밝혀진 거, 조금 덜 밝혀진 거,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변이가 이제 확실한 변이, 그래도 뭐 확실하다. 네, 저기까지는 다 확실한 변이니까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외래 환경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들 바쁘신 의료 환경 속에서 보호자분께도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고, 특히 이런 유전자 검사 동의서 받고 설명드리고 이러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쫓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개념이나 그런 거를 좀 어떤 건지 아시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설명을 드려도 그 진단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맞아요. 정신이 없으신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들으셔도 사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시고 한 점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4월 달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